최근 화물 수송 준비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철도 노동 현장에서 올해 숨진 코레일 노동자만 4명입니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 노동자들이 본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노조 김선욱 정책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닷새 전입니다. 지난 5일이죠. 오봉역에서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무엇보다 유족들께서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만나보셨습니까? 네, 저희 노동조합에서 만나봤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죽음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실감이 너무 크셔서 노동조합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좀 하시던가요? 일단 고인이 그렇게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지 유족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사고 현장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뭐 지금 오열하시는 거죠. 현재는 도저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께서 직접 사고 현장도 가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고 내용을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노동자가 어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까? 그 고인이 되신 분께서 작업하는 곳은 이제 오봉역이라고 화물 열차를 이제 기관차와 연결했다가 분리했다가 열차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코레일의 전체 화물 물동량의 한 36%를 차지할 만큼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작업 현장도 워낙 열악하고 가장 위험하기로 또 유명한 이 직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사고는 그 고인이 이제 기관차와 그 화물 차량들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그 열차의 진로를 잡아주는 선로 전환기라는 게 있어요. 열차는 이제 운전 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차의 진로를 선로를 전환해서 진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고인이 이제 그 선로 전환기를 취급해서 해당 열차가 예를 들면 B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하도록 선로를 이렇게 그 구성을 해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B 방향으로 잡히지 않고 A 방향으로 사실은 선로가 구성이 돼서 작업자분은 그 A 방향 쪽으로 걸어가고 계셨던 거죠. 걸어가고 계셨는데 당연히 이제 B 방향으로 갈 줄 알고 근데 그걸 모르고 열차가 이제 뒤에서 고인을 덮쳐서 참사가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단 잘못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왔다고 해도 사실 이 열차를 준비하는 곳이면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기관사가 그걸 보기 어렵습니까? 거기 군에 이제 속도 제한이 있어요. 25km 이하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오봉역과 같은 곳은 저희가 흔히 이제 무궁화호 열차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객차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기관사가 전방 시야로 확보를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화물 차량을 뒤에 연결해서 그렇게 그 운행을 할 경우에 다시 그 차량을 분리해서 기관차가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 차량이 저희가 한 20량이라고 하면 보통 280m, 300m가 되는데 그 열차의 맨 후부에, 맨 뒤쪽에 기관차를 연결해서 밀고 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관사 앞에 300m나 되는 화물 차량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보고 운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송원하고 무전기를 통해서 이 열차가 정지해야 될 위치까지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이 소리로만, 그러니까 무전으로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오봉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작업 조건을 바꿔달라. 기관차가 맨 앞에서 운전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관사도 사실 안심이 되는 거고요. 수송원도 안심이 될 수 있는데 그 지형적인 조건과 선로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려면 사실은 선로를 다 뜯어내서 새롭게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은 더욱더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국토부 설명을 보니까 그 고인이 걸어가던 곳에서 1m 이상 떨어진 자리에 정해놓은 그 도보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곳이 지형적으로 보면 일종의 부채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진입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지면서 15개의 선로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화물 차량들을 유치를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얘기한 작업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곳은 이 앞부분,
예. 최초의 이제 부채꼴 모양의 시작점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 구간에만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작업 통로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고인이 돌아가셨던 그 선로는 예. 바로 옆에 그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없을 만큼.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좀 호도하고 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왜 도보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예. 사실은 이 노동자의 안전과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였던 거죠. 이 오봉역이 혹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뭐 역사 언제 여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예. 도보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도 혹시 있었나요? 사실은 뭐 수십 년 전부터 매번 저희가 노사협의 의제로도 올리고 요구하지만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었죠. 그렇군요. 이 오봉역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동량이 굉장히 많다고 30%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달리는 화물 열차에 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거나 그러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뛰어타는 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두 명이서 그러니까 뛰어타거나 뛰어내리지 않으면 걸어서 입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 부지가 한 뭐 몇 킬로 정도가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 그 차량 연결한 것만 한 300m가 되는데 예. 이걸 일일이 다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 작업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해진 업무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작업 수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기 이전에 네. 왜 이걸 어기고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국토부가 보지 않고 단순히 작업자가 작업 수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따지니까 참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작업자들이 그렇게 열차에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걸어가는 속도보다 어쨌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철로 옆을 막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뛰어다니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고요. 네. 참 위험하기로 유명한 직종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일도 많은 그런 직종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명이서 한다고 해주셨는데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거였고 이게 2인 1조는 지금 내부 지침인 거죠? 그렇죠. 작업 내규에 따르면 그 한 조가 이제 같이 함께 움직여서 입판을 하는데 네. 2인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작업 내규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과거에는 3명이 한 조로 했었고 예. 그리고 그거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워낙 업무량이 많고 위험하기 네. 때문에 최소한 3명 이상이 이제 했던 것이고 작업 내규는 2인 이상이지만 근데 이게 저희가 2020년도 이제 이후부터 예. 3인 1조 작업을 그곳에서 이제 2인 1조 작업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근무 체계를 좀 개편하는 과정에서 예. 기존의 이 교대 근무자들의 근무 패턴이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이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야간 근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불규칙 교대 근무가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예. 이 노동자 신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근무 형태인데 이거 좀 개선하고자 해서 연속 야간은 좀 지양하고 야간 근무 다음에는 좀 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를 좀 변경하면서 예. 그동안 3조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 4개 조로 예, 운영을 했는데 인력이 더 들어오지 않고서는 한 조가 더 늘어나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결국 조당 인력을 줄여서 줄인 거죠.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을 하고 네. 이 문제로 사실은 파업까지 진행을 했지만 사실 단 한 명도 증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혹시 내부 지침을 좀 바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일한 얘기인데요. 결국 그 지침을 바꿔서 2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력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임의로 사람을 늘릴 수는 없고 정부의 어쨌든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 사이에서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 인원이 좀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만 코레일에서 중대재해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만 4명이 목숨을 맞습니다. 잃었는데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차량 관리원이었어요. 차량을 정비하는 예. 정비하시는 분이 차량 정비 기지에서 이게 아직 뭐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차가 들어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 선로 옆에 계시다가 바퀴에 끼어서 돌아가셨던 사고가 있었고요. 그것도 혹시 뭐 시야가 확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요 사건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도 지금 원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번은 지난 장마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예. 중랑역에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선로 옆 배수로에 문제가 생길까봐 거기를 이제 점검하러 나갔던 시설 분야의 노동자가 예. 그 폭우 때문에 열차가 오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예.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열차에 치여 돌아가셨던 네.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그 노동자 한 분이 또 열차가 오는 걸 모르고 치여서 돌아가셨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모두 4분이 돌아가셨군요. 네. 이게 원인이 같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참 저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이번 오봉역 사고와 같이 어쨌든 인력 부족,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는 사고들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두가 같다라고 사실 저희도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각각 사건마다 좀 특징들이 달라서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세 사건 모두가 지금 다 조사 중에 있어서 예. 저희가 뭐 무엇이 원인이라고 사실 함부로 내뱉기가 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추정에 의해서 사고 원인을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실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실 이쪽으로 시선이 쏠려버리면 예.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예. 이게 열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면 그 기관사 분들도 코레일 소속 노동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도 좀 충격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기관사들이 뭐 저희 같은 소속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제 열차를 운행 중에 뭐 일반 국민들이 이제 선로에 뛰어들어서 뭐 치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사실 그런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심리 치료도 하고 예. 결국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사실은 기관사들도 일종의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런 고충도 겪고 계시고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철도 안전 간담회가 네. 있었고요. 원희룡 장관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약간 뭐 충돌도 있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모 언론사로부터 낮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공지를 했는데요. 그 철도 사고 그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과 그다음에 철도 노조가 간담회를 한다라고 예. 공지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언급도 들은 바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네.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라고 포장을 해놓고 네. 실제로는 회사를 통해서 몇몇 직원들을 아, 불러다가 이제 간담회 모양새를 좀 만들었던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불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인 거죠. 조합원들도 어. 다 아니고요. 예. 네.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어제 밤 10시에 영등포역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어제 저녁 8시경에 뭐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을 예. 하셨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영등포역으로 이제 오셨는데 네. 밤 10시에 이 직원들 퇴근도 못하게 간담회라고 잡아놓고 이게 일종의 좀 뭔가 보여주기를 위한 어떤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저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 정말로 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면 현장을 먼저 가봤어야죠. 예, 현장의 상황을 듣고 현장을 잘 아는 예. 그리고 노동조합과 어쨌든 대책 마련에 필요한 내용들을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노동조합이 어제 갔을 때는 아예 출입을 막아놨어요. 음. 예, 경찰들을 통해서 못하게 좀 막아놨었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좀 격하게 좀 항의하고 예, 이런 좀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쪼록 뭐 진상 조사가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네. 따른 대책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